남편은 아들과 함께 설 연휴를 전처와 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들에게는 진짜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했다. 나는 3년 동안 거절해왔던 해외 파견 근무에 말없이 동의했다. 한 달 후 내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내게 전화를 걸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깝고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감사드리며 즐거운 청취 바랍니다. 내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12월의 어둠 속에서 울산은 마지못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새벽 5시, 기온은 영하 10도.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이 밤사이 내린 눈을 미처 치우지 못한 제설차 위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지난 15년간 기술 엔지니어로 일해온 포스코 제철소의 하루는 익숙한 기계의 굉음과 기계유 냄새, 그리고 작업복 안까지 파고드는 쇳가루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다. 정문에서 30년 경력의 경비 아주머니가 뜨개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직원의 얼굴을 알았고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 팀장, 무슨 일 있어? 내가 출입증을 단말기에 댈 때 그녀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잠 때문이 아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나는 남편 박지훈이 옆에서 뒤척이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리는 바람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이 제철소에서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42년을 일하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누구도 너를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인 것처럼 대하게 두지 마라. 어린 시절 낡은 아파트에 부엌에 앉아 그 말씀을 들을 땐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낡은 레코드판처럼 머릿속을 맴돌며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를 상기시켰다. 작업 현장에서는 내 교대 근무자인 김민철 씨가 나를 맞았다. 30살쯤 된 그는 벌써 2번의 이혼을 겪고 이제는 여자와 결혼에 대해 철학적인 태도를 갖게 된 사람이었다. 이 팀장님, 왜 그래요? 물에 빠진 생쥐꼴이네. 그가 근무 일지를 건네며 물었다. 또 박서방이 속 썩여요? 아니, 괜찮아. 나는 밤사이에 장비 수치를 훑어보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시겠죠. 그가 회의적인 투로 말했다. 저기 3벌라인 말썽이에요. 온도 센서가 오락가락해요. 제가 일단 좀 손봐두긴 했는데 1시간 뒤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12시간의 근무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나는 기계적으로 익숙한 작업을 수행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내가 4살 때부터 키워온 10살짜리 의붓아들 하준이는 오늘 아침 왜 내가 직접 끓여준 죽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다. 수진 엄마, 눈이 슬퍼 보여. 그 아이의 단순한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준이는 4살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를 수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지훈 씨는 일주일간 출장을 갔었고 아이는 밤에 천둥 소리에 깨어나 나를 불렀다. 작은 손가락으로 내 손을 꽉 쥐고는 아침까지 놓지 않았다. 아이의 친엄마인 최유라는 하준이가 2살 때 그들을 버렸다. 대구에 사는 어떤 사업가를 따라가겠다며 냉장고에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다. 6년 동안 그녀는 아들을 서너 번 만났을 뿐 양육비는 보내지 않았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지훈 씨는 친권상실 소송을 냈고 법원은 3년 전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옳고 공정한 일이며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이 팀장, 지금 딴 생각해요. 예순을 바라보는 김 부장님이 나를 불렀다. 그는 언제나 붉은 얼굴에 선한 눈을 하고 있었다. 3벌라인 확인했어요. 네, 지금 가보겠습니다. 나는 기억을 떨쳐내며 화들짝 놀라 대답했다. 저녁에 마트에서 장을 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봉투에는 하준이가 라면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는 소시지와 우유, 빵이 들어있었다. 나는 예상보다 많이 나온 연말 상여금을 떠올렸다. 하준이가 지난 반년 동안 전자제품 매장 진열장을 들여다보며 갖고 싶어 했던 태블릿 PC를 사주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아파트 복도에서는 가칠한 페인트 냄새가 났다. 3층 이웃이 설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이제 온 동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의 드릴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훈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부엌에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만이 그의 얼굴을 아래에서 비추며 이목구비를 날카롭고 낯설게 만들었다.
우리 얘기 좀 해. 그가 말했다. 그 말투에 내 속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얘기. 나는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고 기계적으로 식료품을 꺼내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 앉아봐. 나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왠지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할 것 같았다. 마치 패딩 점퍼의 솜이 지금 일어날 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유라 씨랑 얘기했어.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시작했다. 우리 설 연휴는 같이 보낼 거야? 그 여자랑, 나랑, 하준이랑 경주 근처에 펜션을 빌렸대. 아들이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해. 같이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왔지만 안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가족처럼 말이야? 하준이에겐 진짜 엄마가 필요해. 수진 씨, 새엄마가 아니라 친엄마 말이야. 당신이 하준이한테 잘해주는 거 알아.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잖아. 친엄마라 나는 되뇌었다. 2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친권까지 박탈당한 여자 말이지. 그 사람은 변했어. 철이 들었고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해. 친권을 회복할 준비도 됐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 여자한테 기회를 주기로 했구나. 그럼 나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의 지난 6년, 아픈 아이의 침대 곁에서 밤을 새우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선생님들의 잔소리를 듣고 아침마다 죽을 끓이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던 6년의 세월을 단번에 지워버리는 간단한 몸짓이었다.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소송에 그가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안 붙잡아.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낯선 사람을 보았다. 언젠가 자기 아들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지훈 씨가 아니었다. 내 앞에는 결정을 내렸고 내가 어디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을 앞둔 외로운 여자가 모두가 서로를 아는 이 작은 도시에서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알았어. 나는 말하고 일어섰다. 어디가? 컴퓨터 앞에. 내 이메일 함에는 중국 선전의 파트너사로부터 온 컨설턴트 엔지니어 채용 제안 메일이 3년째 잠들어 있었다. 나는 3번이나 그 제안을 거절했었다. 정상적인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해. 지훈 씨는 말했었다. 하준이가 당신이랑 떨어지면 힘들어할 거야. 그는 덧붙였다. 가족을 버리려는 거야. 그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낡은 컴퓨터는 부팅되는데 한참이 걸렸다. 하드디스크가 삐걱거리며 신음했지만 마침내 메일함이 열렸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빠르게 답장을 썼다. 왕 이사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바로 업무 시작 가능합니다. 이수진 드림. 전송된 메일 알림음이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크게 울렸다. 집안에는 아직도 내가 습관처럼 세 사람 몫으로 준비한 저녁 식사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제는 버려야 할 습관이었다. 다음 날 나는 하준이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우리의 12월 전통인 나 홀로 집에를 보자고 했다. 수진 엄마, 아빠가 오늘 좀 이상해. 그가 담요 아래로 파고들며 따뜻한 몸을 내게 기댄 채 물었다. 이상하다고. 응, 나침에 연휴 때 어디 놀러 갈 거라고 했는데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아니래? 엄마는 항상 우리랑 같이 갔잖아. 화면에서는 케빈 맥콜리스터가 도둑들을 잡기 위해 덫을 놓고 있었다. 나는 과거의 유령과 친엄마, 그리고 여자는 절대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남자의 자신감으로부터 우리 집을 지켜내지 못한 나 자신을 생각했다. 수진 엄마, 울어. 하준이가 고개를 들어 TV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니야, 아들.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그는 영화 중간에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는 아직도 어른용으로 바꾸기 싫어하는 어린이 샴푸 냄새가 났다. 나는 10살인데도 여전히 가벼운 아이를 안아 올려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벽에는 공룡 포스터와 작년에 함께 만들었던 색종이 가랜드가 걸려 있었다. 그때 하준이는 풀을 온몸에 묻히고는 내가 물티슈로 닦아줄 때 깔깔 웃었었다. 잘 자. 우리 아들. 나는 속삭였지만 그는 이미 듣지 못했다. 그 후 며칠은 기묘하게 거짓된 평범함 속에서 흘러갔다. 지훈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평소보다 더 자주 복도로 나가 전화를 했고 내가 지나갈 때면 목소리를 낮췄다. 하준이는 10살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옆반 민준이가 학교에 햄스터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수학 시험을 망쳤다며 투덜거렸고 연말 바자회에 내일 만들기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다. 수진 엄마,
우리 양말로 눈사람 만들자. 담임 선생님이 뭔가 독창적인 걸 가져오라고 하셨어. 그러자 나는 지훈 씨가 더 이상 신지 않는 낡은 흰 양말을 옷장에서 꺼내며 동의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마트에서 일부러 사온 쌀로 양말을 채우고 빨간 리본으로 묶고 글루건으로 단추를 붙였다. 손가락에 뜨거운 글루 한 방울이 떨어져 나는 손을 움찔했다. 아파. 내가 호해줄게. 하준이가 내 손을 잡고 의사처럼 진지한 얼굴로 된 곳에 입김을 불어주었다. 괜찮아졌어.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나는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동시에 나는 서류를 준비했다. 여권은 있었다. 2년 전 그 제안을 처음 고민할 때 만들어 두었다. 취업 비자는 빠르게 발급되었다. 중국에서 보내온 계약서에 서명하고 은행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마치 내가 돈을 창밖으로 던지기라도 할 것처럼 수수료에 대해 경고하는 말투로 말했다. 회사 인사과의 윤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서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장기 파견 근무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녀가 안경 너머로 나를 보며 확인했다. 네, 복귀 날짜는 미정입니다. 그녀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메모했다. 가족들은 괜찮다고 하고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지훈 씨는 내 결정에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고 내가 떠난다고 발표한 후 유라 씨와 문자를 주고받는 속도를 보니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다. 글쎄요, 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서류 몇 장을 출력했다. 중국은 일주일짜리 해외여행이 아닌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인사과에서 30년간 일하며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본 사람의 깊은 눈으로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할 서류를 내밀었다. 파견 기간란에는 2024년 12월 8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서류를 가슴에 안고 나갈 때 윤 선생님은 유리문 너머로 오랫동안 내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 씨가 침실에서 문을 닫고 통화 중이었지만 낡은 아파트의 얇은 벽을 뚫고 나오는 대화 조각들이 들렸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당연히 좋아하지. 아니, 그 사람은 반대 안 해. 나는 서류를 손에 든 채 복도에 서서 이 상황의 부조리함을 깨달았다. 그는 내가 서류를 처리했는지조차 묻지 않고 내 출국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있었다. 하준아, 저녁 먹자. 나는 식탁을 차리며 불렀다. 아이가 방에서 달려나오며 만들다만 양말 눈사람을 끌고 왔다. 단추 하나가 떨어져 근로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수진 엄마도 우리랑 같이 펜션에 갈 거야. 그가 식탁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물었다. 아빠가 거기 엄청 큰 눈썰 매장이 있대. 아니, 엄마는 못 가. 왜?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포크로 소시지 파스타를 쿡쿡 찔렀다. 엄마는 중국에 일하러 가야 해. 마침 지훈 씨가 침실에서 나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는 사람 특유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애한테 부담 주지 마. 그가 지나가며 툭 던졌다. 하준아, 유라 이모가 새 게임기 사준다고 약속했어. 진짜.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금세 다시 심각해졌다. 근데 수진 엄마도 내 엄마잖아. 지훈 씨는 필요 이상으로 요란하게 찻잔에 숟가락을 부딪히며 차를 따랐다. 물론 엄마지. 그냥 일하러 멀리 가는 것뿐이야. 어른들은 가끔 그래? 일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포크를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반박도 그는 내게 불리하게 돌릴 것이고 아이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말할 터였다. 출국하는 날 아침, 나는 알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새벽 5시. 창밖은 여전히 12월의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성에 낀 창문에 빛을 반사했다. 지훈 씨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자고 있었고 이불은 그의 발치에 뭉쳐 있었다. 그는 항상 그렇게 잠들었고 나는 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곤 했다. 이제는 버려야 할 습관이었다. 깨우지 않았다. 어차피 배웅해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다. 부엌에서 가방에 마지막 짐을 챙겼다. 늘 잃어버리는 휴대폰 충전기, 비행기 멀미약 한 통, 그리고 지갑에서 꺼낸 하준이의 사진. 1학년 때 자기 몸만 한 아스터 꽃다발을 들고 자랑스럽게 입 빠진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벌써가? 하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문가에 서서 주먹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응, 우리 아들. 이리 와. 아이가 다가와 잠이 덜 깬 따뜻한 몸을 내게 기댔다. 잠과 어린 시절의 냄새가 났다. 수진 엄마, 다시 돌아올 거지?
물론 돌아올게. 약속. 약속해. 지훈 씨가 문가에 나타나 보란 듯이 크게 하품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준아, 들어가서 더 자. 아직 일러. 나 수진 엄마 배웅할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지훈 씨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 자기 쪽으로 돌렸다. 유라 이모가 1시간 뒤에 올 거야. 준비해야지. 그리고는 아이의 머리 너머로 나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너무 극적으로 굴지 마. 가는 건 가는 거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캐리어를 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마치 6년의 삶이 아무런 무게도 나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문으로 향했다. 수진 엄마, 하준이가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와 내 허리를 두 팔로 꽉 껴안았다. 중국 거 뭐 사다 줘. 용이나 아니면 젓가락. 꼭 사다 줄게. 나는 잠결에 헝클어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자, 이제 그만. 지훈 씨가 아이를 떼어냈다. 거기서 잘 지내? 사고 치지 말고. 내 뒤로 문이 닫혔다. 단순히 문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이 끝날 때 나는 그 특유의 마지막 소리와 함께 김해국제공항은 텅 비고 고요했다. 이른 아침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선전으로 환승할 예정이었다. 나는 대합실 창가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비행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지금쯤 유라 씨가 도착해서 하준이를 껴안고 내가 6년간 아침을 차렸던 부엌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선전은 축축한 열기로 나를 맞았다. 한국의 겨울에서 입고 온 외투 아래로 등이 순식간에 젖었다. 공항은 모든 것이 반짝였다. 크롬 난간, 유리벽, 그리고 내가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한자가 가득한 스크린까지. 이 대리님이 체메스, 이수진이라는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른 체격에 다림질이 잘 된 셔츠와 얇은 테 안경을 쓴 40대 남자였다. 선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능숙한 영어로 말했다. 비행은 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아파트로 모셔다 드릴게요. 좀 쉬세요. 내일 사무실과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부분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가 웃었다.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는 하늘로 솟은 수백 개의 똑같은 건물 중 하나인 23층에 있었다. 스튜디오 형태의 원룸, 침대, 작은 부엌, 그리고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가 보이는 통유리창. 나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서서 내가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닌 곳에서 비행기로 13시간 떨어진 중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려 애썼다. 도움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이 대리님이 테이블에 명함을 남기며 말했다. 아래에 편의점이 있는데 카드 받아요. 근처에 지하철역도 있지만 처음에는 택시 타는 게 나을 겁니다. 길 잃기 쉬워요. 그가 떠난 후 나는 좁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하준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 아들. 엄마 잘 도착했어? 여긴 아주 덥고 신기해. 잘 지내? 아침은 뭐 먹었어?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읽지 않은 상태였다. 첫 며칠은 낯설의 연속이었다. 머리를 감으려면 몸을 비틀어야 하는 작은 샤워 부스에서의 아침 샤워. 슈퍼마켓에서 감으로 고른 낯선 음식들로 차린 아침 식사. 역 이름을 해독하려 애쓰며 수많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지하철을 타고 공장으로 가는 길. 공장에서 나는 러시아로 보내기 전 장비의 품질을 검사하는 기술관리 부서에 배정되었다. 중국인 엔지니어들은 존중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고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했으며 기술 용어를 끈기 있게 번역해주는 이 대리님을 통해 설명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항상 굉장히 뭐랄까 까다롭다고 할까요? 그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설명했다. 나는 정체 모를 무언가가 얹힌 밥을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좋은 겁니다. 품질이 중요하니까요. 저녁마다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준이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학교는 어때? 펜션은 다녀왔어. 여기 장난감 용 파는데 무슨 색으로 사다 줄까? 모두 전송 완료. 읽지 않음. 주말에 이 대리님이 데려가준 현지 시장에서 나는 옥으로 만든 용을 샀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었다. 좋은 선택입니다. 상인이 이 대리님을 통해 칭찬했다. 용은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나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내가 6년간 키운 아이를 뭐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람. 아파트 바닥에 앉아 소포를 쌌다. 용을 뽁뽁이로 감싸고 선전의 풍경이 담긴 엽서에 이렇게 썼다. 하준이에게 수진 엄마가 이 용이 널 지켜주기를 사랑하고 보고 싶다.
부채국 창고의 여직원은 주소를 가리키며 중국어로 한참 무언가를 설명했다. 그러다 동료를 불렀고 그 동료가 서툰 영어로 말했다. 러시아, 울산, 10일, 아마 더 연휴 곧. 나는 운송장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매일 저녁 확인했다. 소포는 대륙을 가로질러 세관에 묵이기도 했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발코니에 앉아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제대로 된 원두 커피는 찾을 수 없었다.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피드는 연말 사진으로 가득했다. 회사 동료들의 송년회 사진,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선 동창들. 나는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엿보서 동료가 공유한 게시물에 멈칫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 사진은 느리게 로딩되었다. 중국의 인터넷은 VPN을 거치면 버벅거렸다. 사진이 다 떴을 때 커피가 컵에서 쏟아져 얇은 실내복 바지 위로 무릎을 대었다. 지훈 씨가 눈 덮인 펜션 앞에서 유라 씨를 껴안고 있었다. 펜션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가 입은 캐시미어 스웨터는 작년 설에 내가 선물한 것이었다. 그녀가 두른 목도리는 내가 저녁마다 그가 축구를 보는 동안 뜨개질해서 만든 바로 그 목도리였다. 하준이는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내 속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웃고 있지 않았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어깨는 굳어 있었으며 시선은 옆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세를 알았다. 아이가 긴장할 때면 항상 저렇게 서 있었다. 진정한 가족의 설날이라는 글권은 하트 3개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 하준이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길 잃은 듯한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얼굴. 화면을 뚫고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주고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비행기로 13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아이는 자신을 친엄마라고 칭하는 여자의 낯선 품에 안겨 있었다. 누구 기다리세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내가 또 휴대폰을 확인하자 이 대리님이 물었다. 아들이요. 의부사들인데 메시지에 답이 없네요. 이 대리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복잡하죠. 제 딸도 전처와 함께 베이징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봐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날 저녁, 나는 우연히 VPN을 통해 한국 뉴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찾았다. 울산 가정법원 웹사이트의 소송 진행 현황 섹션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다. 원고 박지훈, 피고 이수진의 이혼 소송. 접수 날짜는 내가 떠난 지 5일 후였다. 소장에서 그는 내가 사실상 가족을 버렸다고 썼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었지만 비난조로 들렸다. 아파트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인정하고 피고의 부재 기간 동안에 가족 부양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버렸다는 단어가 눈앞에서 고동쳤다. 나는 사무실 프린터로 그 페이지를 인쇄했다. 이 대리님은 내가 왜 밤 9시에 프린터가 필요했는지 정중하게 묻지 않았다. 분노는 바로 찾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멍했고 그 다음엔 불신, 그리고 재산 분할 요구사항을 다시 읽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분하고 계산적인 분노의 파도가 밀려왔다. 뜨거운 원망이나 히스테리가 아니었다. 지워지려 하는 사람의 조용한 결이었다. 이 대리님, 나는 다음 날 말했다. 저 한국에 돌아가야겠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요. 이해합니다. 언젠데요? 가능한 한 빨리요. 경영진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기 휴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돌아오실 거죠? 물론입니다. 귀국 항공권은 연말 가격이라 엄청나게 비쌌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고 구매했다. 이른 아침, 도시가 아직 눈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울산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기사님은 교통체증과 기름값에 대해 제잘거렸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제철소 굴뚝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연기를 내뿜는 것을 바라보았다. 시 외곽의 한 호텔은 낡은 가구 냄새와 무관심한 직원의 태도로 나를 맞았다. 직원은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방, 이것거리는 스프링 침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 나는 가방을 던져두고 은행으로 갔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모든 금융거래를 처리해주던 은행원의 지영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수진씨, 세상에, 우린 다들 사람들이 그러던데 중국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다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영씨 파트너사 공장에서. 파견 근무요. 아, 그녀가 길게 소리를 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참, 그이, 지난주에 왔었어요. 공동 계좌에서 돈 다 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안 해줬죠. 수진 씨 서명이 필요하니까.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보안 요원이 겨우 끌어냈어요. 지난달 거래 내역 좀 뽑아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잠시만요.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거래 내역을 뱉어내는 동안 지영 씨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더 조용히 덧붙였다. 수진 씨, 조심해요. 그 사람이 도처 소문내고 다녀요. 당신이 가족 버리고 돈 들고 날랐다고. 지금은 그 유라라는 여자가 그 집에 산대요. 마트에서 봤는데 셋이서 가족처럼 장 보더라고요. 고마워요. 지영 씨.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힘내요. 우린 수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다음 목적지는 변호사가 된 동창 오혜린의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은 작은 회사들이 모여있는 낡은 상가 건물에 있었다. 혜린이는 접견실에서 나를 맞았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입담은 그대로였다. 이수진, 이게 누구야? 몇 년 만이야? 너 중국으로 날랐다며? 일하러 갔어. 잠시 돌아왔고. 혜린아, 내 도움이 필요해. 전문적인 도움이. 그녀의 사무실에서 나는 서류를 꺼내놓았다. 파견 근무 명령서, 중국 측과의 이메일, 소장 사본, 은행 거래 내역, 하준이에게 보낸 메시지 스크린샷. 혜린이는 서류를 훑어보며 가끔 휘파람을 불었다. 자, 정리해보자. 파견 근무는 공식적으로 처리됐어. 소송은 내가 떠난 지 5일 만에 제기됐고, 즉, 그는 내가 출장 가는 걸 알면서 바로 법원으로 달려간 거야. 공동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 건 완전 코미디고, 아이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까지. 수진아, 이건 이혼이 아니라 강도질이야. 가족 버전의 기업 사냥이라고. 나 어떻게 해야 해? 첫째, 흥분하지 마오. 공개적으로 소리 지르거나 싸우지 마. 그게 바로 그가 원하는 거야. 내가 소리치면 내가 비정상적이라는 증거를 얻는 셈이지. 둘째, 재판은 1월 28일이야. 그는 내가 중국에 있어서 못 올 거라고 생각해. 깜짝 선물이 될 거야. 셋째, 우리에겐 증인이 필요해. 내가 지난 몇 년간 아이를 키웠다는 걸 증언해 줄 사람. 선생님, 의사, 이웃들. 알겠어. 전화 돌리기 시작할게. 서면 진술서가 필요하겠지? 마지막 전화는 학교였다. 나는 하준이의 담임 선생님께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내 부모님까지 기억하는 구식 교육자였다. 이수진 어머님이. 그녀는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자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연락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선생님, 하준이는 어떻게 지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말을 골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아요. 말을 안 해요? 수업 시간에는 창밖만 보고 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집안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수진 엄마는 자기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중국으로 가버렸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 소리도 고통도 없이 조용한 명료함과 함께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다. 1월 28일 아침, 나는 난간을 붙잡고 가정법원에 얼어붙은 계단을 올랐다. 청소부가 미처 모래를 뿌리지 못한 얼음 위에서 구두가 미끄러졌다. 로비에서는 젖은 외투 냄새와 법원의 벽에 스며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났다. 혜린이는 이미 재판정 앞에서 서류를 창틀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어. 그녀가 나를 훑어보며 물었다. 보기 좋네. 단정하고 히스테리도 없고. 판사들이 이런 거 좋아해. 준비됐어. 재판정 문이 열리고 중년 부부가 나왔다. 여자는 울고 있었고 남자는 바닥을 보고 있었다. 이혼. 더러운 싸움이지. 나는 뒤따라 들어가며 생각했다. 지훈 씨는 지정된 시간보다 5분 늦게 새 가죽 재킷을 입고 비싼 양복을 입은 젊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자기 것을 찾으러 온 사람의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와 피고석의 빈 의자를 훑어보고는 그대로 멈췄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1초, 어쩌면 2초.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놀라움, 스쳐 지나가는 당황, 분노, 그리고 평정을 되찾으려는 노력. 오셨네. 그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중국에서 풀어졌나 보지? 혜린이가 내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말하지 마. 약속했잖아. 가족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듯 피곤한 얼굴의 50대 여성 판사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자리에 앉으세요. 원고 박지훈,
피고 이수진의 이혼 소송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를 보게 될 줄은 몰랐군요.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단기 휴가를 냈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지훈 씨의 변호사가 허락도 없이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가 사실상 가족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판사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사실관계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피고, 사건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진술하세요. 나는 일어서서 서류를 열었다. 속은 긴장으로 팽팽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12월 5일, 제 남편은 설 연휴를 전처 및 아들과 함께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인용하자면 친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요청으로 3년간 미뤄왔던 중국 근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여기 12월 8일자 파견 근무 명령서입니다. 나는 서류를 판사에게 건넸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중국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남편은 이 제안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월 7일 제가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그에게 알린 메신저 대화입니다. 그는 그날 저녁 바로 확인했습니다. 전부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훈 씨가 참지 못하고 외쳤다. 저 여자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렸어요. 박지훈 씨,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겁니다. 판사가 그를 제지했다. 계속하세요. 이수진 씨. 나는 대화 스크린샷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제가 6년간 키운 의붓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입니다. 전송은 되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제 번호는 아이의 휴대폰에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 소포의 운송장 번호입니다. 배송 완료되었지만 수취인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은행 거래 내역을 꺼냈다. 원고가 재출국 바로 다음 날 우리의 공동계좌에서 모든 자금을 인출하려 한 시도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눈썹이 서서히 올라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훈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소장은 제가 공식적인 파견 근무를 떠난 지 불과 5일 만에 제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제가 업무상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훈 씨가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저 여자 중국 놈이랑 도망갔다고. 혜린이가 차분하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변호인 측에 증인이 있습니다. 은행원 지영 씨가 방청석에서 일어섰다. 나는 혜린이가 그녀를 불렀는지 몰랐다. 단정한 정장에 서류코를 든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저는 은행원으로 7년간 블리노프 가족의 금융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녀는 신원을 밝힌 후 말을 시작했다. 이수진 씨가 파견 근무를 떠난 다음 날인 12월 9일, 박지훈 씨가 지점에 와서 공동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명의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거절하자 그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중국인 애인과 도망갔고 돈을 훔쳤다고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이 개입해야 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지훈 씨가 소리쳤다. 그리고 지영 씨는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그는 줄 서 있던 모든 사람에게 아내가 돈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수진 씨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판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박지훈 씨, 당신은 아내의 공식적인 파견 근무 5일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계좌에 돈을 인출하려 했고 6년간 아이를 키운 사람과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겠습니까? 지훈 씨의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합의를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이 판사가 잘라 말했다.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원고 박지훈의 공동재산에 대한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아동의 거주 환경에 대한 조사를 명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입시켜 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제출된 아동의 애착관계 자료를 고려하여 아버지에게 형성된 가족관계를 방해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말도 안 돼. 지훈 씨가 의자를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섰다. 저 여자는 친엄마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사는 그를 차분히 쳐다보았다. 재판을 마칩니다. 다음 심리는 2월 15일입니다. 나는 서류를 챙기며 자신의 변호사에게 무언가 격렬하게 쏘아붙이는 지훈 씨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혜린이가 내 어깨를 쥐었다.
1라운드는 우리 승리야.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인 거 알지? 알아. 복도는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눈물을 닦았다. 내가 출구로 향할 때 수천 명 속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 엄마. 나는 돌아보았다. 아동보호기관 사무실 문 앞에 하준이가 서 있었다. 지난 9월에 함께 샀던 바로 그 점퍼를 입고 등에 책가방을 맨 채였다. 옆에는 서류코를 든 중년 여성이 있었다. 하준이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왔다. 그리고 내게 부딪히듯 달려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나를 꽉 껴안았다.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을 줄 알았어. 그가 내 배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알고 있었어. 수진 엄마. 아빠는 거짓말했어. 난 알고 있었어.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을 느끼며 아이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꽉 안고 있을 뿐이었다. 여전히 그 어린이 샴푸 냄새였다. 하준아,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 아직 상담 남았는데 안 갈래요. 아이는 나를 더 꽉 붙잡았다. 안 놓을 거야. 괜찮아. 아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어디 안 가? 저분이랑 얘기하고 와. 엄마 여기서 기다리게. 약속해.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쳐다보며 믿어도 되는지 확인했다. 정말로. 하준이와 상담한 심리상담사의 소견서가 나온 후 아동보호기관은 지훈 씨에게 나와 아이의 만남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아이는 주말을 나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지낼 작은 아파트를 외곽에 얻었다. 낡은 복도식 아파트의 원룸이었지만 수리는 잘 되어 있었고 마당에 놀이터도 있었다. 함께 보내는 첫날 저녁, 우리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햄과 버섯 피자를 시켰다. 우리나 홀로 집에 볼까? 아이가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전통이잖아. 아이는 담요 아래로 파고들어 내게 바싹 붙었고 나는 아이의 긴장된 몸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영화 중간에 잠이 들었고 나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새벽 2시쯤 아이가 스폰지밥 잠옷을 입고 맨발로 와서 말없이 내 옆에 누웠다. 안 떠날 거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안 떠나. 약속해. 아침에는 김치전을 부쳤다. 아이는 반죽을 프라이팬보다 바닥에 더 많이 흘리면서도 도와주었고 내가 반죽 방울을 잡을 때마다 웃었다. 나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 아이가 산더미처럼 쌓인 전 너머로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며 갑자기 말했다. 나도 싫어. 하준아. 아빠는 거짓말 많이 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유라 이모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뭔가 그냥 낯설어. 이해해. 아이는 포크로 전을 쿡쿡 찌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이모 갔어? 재판 끝나고 아빠한테 나쁜 말 하고 가버렸어. 재결합한 가족의 완벽한 그림은 현실과의 첫 충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모양이었다.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수진 씨, 저 유라예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저는 모든 걸 알지 못했어요. 지훈 씨는 우리가 이혼했고 당신이 원해서 떠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 그 재판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저를 이용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용했다는 거려. 왜 전화하셨어요? 당신이 제가 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였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이 기묘한 순간을 소화하려 애썼다. 친엄마의 본보기로 내세워졌던 여자에게서 받은 사과라니. 다음 주 수요일, 하준이가 친할머니 댁에 가 있을 때 문에서 격렬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지훈 씨였다. 얼굴은 붉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나는 문을 열었지만 안전고리는 걸어두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이긴 것 같아. 그가 문에 바싹 다가섰다. 술 냄새가 풍겼다. 이게 끝일 것 같아. 당신 여기 있을 권리 없어. 권리. 내가 내 아들을 훔쳐갔어. 나한테 등 돌리게 만들었다고.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나머지는 법원이 한 거고. 멍청한 년, 그가 문틀을 주먹으로 쳤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유라도 떠났고, 동네에서는 다들 수군거리고, 회사에서도 눈치를 준다고. 그걸 결과라고 하는 거야. 지훈 씨, 내가 한 선택의 결과.
내가 내 아들을 훔쳐갔어. 그가 되풀이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없었다. 아이들은 훔칠 수 없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잃어버릴 수만 있을 뿐이지. 너도 알잖아.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웃 중 누군가였다. 지훈 씨가 주위를 둘러보았고 나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두려움. 평범한 남자의 가면 없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씩씩거리고는 계단참 문을 쾅 닫고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그 문에 등을 기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주말에 하준이는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주 작은 방이었지만 아이는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수진 엄마, 이리 와봐. 아이가 불렀다. 방에 들어가니 아이가 직접 만든 선물을 주기 전에 그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주려고 뭐 만들었어? 그가 말하며 나무 인형을 꺼냈다. 나는 그 인형을 알아보았다. 언젠가 내가 고쳐주었던 목각 인형 세트에 있던 것이었다. 엄마 인형이었는데 이제는 색이 다시 칠해져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록색 스웨터, 내 머리색과 비슷한 색깔, 그리고 받침대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수진 엄마. 이거 엄마야? 하준이가 설명했다. 이제 진짜로. 아빠는 낳아준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진짜 엄마는 버리지 않는 사람이야. 목이 메었다. 고마워, 아들. 이건 세상 최고의 선물이야. 울지 마. 엄마, 아이가 나를 안았다. 이제 다 괜찮잖아. 응, 아들. 이제 괜찮아. 1년 후. 선전은 축축한 열기와 꽃나무 향기로 우리를 맞았다. 하준이는 마철로와 네온 사인 지하철의 인파를 보며 감탄하며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수진 엄마, 여기 용은 어디 있어? 아이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물었다. 사방에 있지. 나는 웃었다. 잘 찾아봐. 재판이 끝난 후 지훈 씨는 원하던 것을 얻었다. 이혼. 하지만 그가 원하던 조건은 아니었다. 재산은 법에 따라 똑같이 나누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가 직접 전화해서 하준이가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이가 그와 대화하기를 거부했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훈 씨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새로운 여자, 새로운 계획, 그리고 낡은 원망. 그렇게 널 좋아한다니 데려가.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아이의 거주지와 해외 출국에 대한 공증된 동의서는 그날 바로 서명했다. 그는 서류상으로는 아버지로 남았지만 사실상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 이 대리님이 공항에서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이 팀장님. 그리고 환영합니다. 젊은 신사. 안녕하세요. 하준이가 어른처럼 보이려고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23층의 아파트는 이제 방이 2개였다. 회사가 내 사정을 알고 집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다. 우와, 하준이가 창문에 딱 붙었다. 엄마, 우리 우주에 있는 것 같아. 긴 비행 끝에 아이가 잠든 저녁.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죄책감과 외로움에 짓눌려 서 있던 나를 생각했다. 지훈 씨가 가장 소중한 것,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려 했는지를 생각했다. 정의는 영화처럼 천둥과 번개와 함께 오지 않았다. 그것은 서류와 증언, 판사의 차분한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내가 진실이 거짓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기에 찾아왔다. 책상 위에는 수진 엄마라고 쓰인 나무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나와 하준이가 우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우리는 둘 다 카메라가 아닌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잘 도착했니? 하준이 멀미는 안 했고, 응, 엄마. 우리 집에 왔어.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우리는 집에 있었다. 어떤 도시나 나라가 아니라 서로와 함께 있는 곳에 거리도, 거짓말도, 타인의 탐욕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곳에 어딘가 아래 밤의 도시 속에서 이웃 건물 옥상에 네온사인 용이 빛나고 있었다. 언젠가 시장 상인이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수호신, 아마도 그의 말이 맞았을 것이다.